이야기 쇼는 이 무슨 이젠 좀 약간 자식 같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게 날마다 편한 날이 없다는 의미에서 좀 더 자식 같다는 얘기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야기 쇼는 관객들을 즐거워하는 거 이상의 어떤 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그게 약간 뭐랄까 이제 좀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인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선도적인 입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어떤 인물을 다뤄주고 어떤 작품을 다뤄주는 것만으로는 만족도가 이제 떨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의미나 그 작품과 순간들을 다 지켜보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아름다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야기쇼 특성상 실수해도 그게 용서가 되는 반면에 대신 그거를 다루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화두가 약간이라도 의미가 퇴색되고 누구를 나쁜 의미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뭐 이런 곳에서 자칫 잘못하면 발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게스트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스트를 통해서 그걸 알아가는 과정,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그 회의를 하는 동안에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사실 의도적으로 그 실수나 실패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팀을 다루는 데는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말을 잘하거나 너무 완벽한 컨셉을 갖고 있으면 굳이 이야기쇼에서 다뤄줄 필요가 없이 다른 창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할 얘기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예로 라이센스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그 목표죠. 근데 가끔은 라이센스를 하고 있는 배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라이센스 작품에 집중시키 어쩔 수 없이 하는 작품이 그거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들보다는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 인물에 좀 집중해 포커싱을 맞추려고 배우보다는 캐릭터.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걸 어떤 아이템을 훅 내는데 네.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 이렇게 하면 갑자기 관심이 확 생겨요. 그런 것 중에 버리는 게 한 100개는 넘지만 나도 같이 에? 이래서 버리는 게 많지만 예를 들면 음악 감독님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야기쇼 원래 예전부터 다루고 싶긴 했지만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그 음악 감독님을 다루고자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안무 선생님을 다루었어요. 더 앞서 나간 생각은 지금은 하질 못하고 있는데 더 해보고 싶었던 건 연극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야기쇼는 노래라는 음악적인 뭔가 보여주거나 들려줄 그 중간에 쉴 구다리가 있는데 연극을 하다 보면 주례장창 얘기만 해야 될 텐데 그 순간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몇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그 연극 쪽으로 건드려볼 준비를 하고 있긴 해요. 두 가지 거대한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첫째는 게스트 비공개였고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처음에 오픈했을 때 우리는 왜냐면 스태프들 내에서도 찬반이 너무 분분했었어요. 그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이 시즌 1을 진행해 오면서 게스트를 공개했을 경우에 그 관객들이 그 이야기쇼를 들여봐주고자 하는 그 의지가 찬반이 너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한테는 100석이 모자랐고 200석이 모자랐고 어떤 이에겐 10석도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야기쇼 시즌 1을 진행하면서 꿈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이야기쇼 자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야기쇼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유명한 누군가의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꿈이었기 때문에 게스트 비공개는 예전부터 갖고 왔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화살을 맞았죠. 개인적인 메일도 받았고요. 또 한 번은 그 제일 컸던 사건이 저거였었죠. 그 후원처를 한번 바꾸는 사건이 제일 컸었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또 많이 속상했죠. 네, 정말 속상했고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뮤지컬을 출연하는 배우들의 종사자들을 같이 공연을 그들과 같이 했는데 그들과 함께한 일이
왜 그들이 종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지 못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왜 이렇게 현경청소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이 아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관객을 무시하는 어떤 사태와 견주어서 얘기하는 그 주류가 확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느껴졌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과도 했고 마음도 많이 아파서 사실은 그 다음날 개인적으로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공연을 올라갔는데 공연을 못 하겠더라고요. 커튼콜 때 제가 나와서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아예 못하겠어요. 그날처럼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이 무서운 날이었어요. 지금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에 두 가지 확신이 드는데, 게스트 비공개는 옳았다.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관객들이 좀 더 내가 이야기쇼를 사랑하는 관객들은 공연을 보는 눈이 이제 내 눈을 통해서긴 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사실은 거기에서 멈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는 되게 억울했지만 우리가 평생 내가 옆에 있던 내 친구의 빈 배를 채워주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빈 배도 모르면서 어떻게 먼 나라의 이웃까지 챙기는 건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약간 멀쩡하다고 느껴지는 아이들한테는 손을 못 뻗는 게 지금 현실이라서, 이야기쇼에 관한 한 될 수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게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좀 크고요. 또 한 가지 첨부를 해드리자면, 이야기쇼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서 벌어졌던 영향력, 대외적인 인지도, 이런 것이 좀 더 나눔을 하기가 편하게 만들어줬죠. 그냥 저는 그 나눔을 했을 때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나눔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이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준 거를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나눔이라는 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좀 문제가 좀 심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아픈데 그 사람을 가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앞에서 울면 얘는 자기가 그다지 아픈 줄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날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힘든 사람인 건 맞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야지, 자꾸 주변에서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짊어져야 될 몫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시동을 걸어줄 수 있을 뿐이죠. 그 정도가 다고, 우리는 나누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마찬가지로 공연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극이어도 좋고, 무용도 좋고, 오페라도 듣고 싶고, 클래식도 듣고 싶어요. 얘기하시고. 근데 그걸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굳이 뮤지컬만 다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제일 가까운 거는 작년에 약속을 했던 일본 공연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생각하는 건 이야기쇼가 재팬으로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배우 오기도 했으면 좋겠고, 약간 교류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그 내면에는 저는 좋은 게 있으면 자랑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 좀 일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이야기쇼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배우를. 한국 배우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습관인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안 좋은 건,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쇼 시즌 1 때 2회를 진행할 때는 정말 저에 대해서 회를 뜨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스스로요? 김다현 씨한테 완전 밟혔습니다. 사실은 저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냥 그 원칙이 좀 있으세요? 아니, 무작위로. 예를 들면 작가가 먼저 인터뷰를 한 거를 쭉
자기가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저희 근 사이사이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떠올라요. 왜 이걸 안 물어보고 지나갔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첨부해서 같이 물어보는 좀 타입이에요. 제가 이야기쇼 때 제가 진행을 하고자 했던 목적은 그런 식으로 인터뷰어로서나 아니면 호스트로서의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철저하게 제가 가려지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돋보이기를 바랬고 돋보이는 과정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조금 신기하게도 그 트렌드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어떤 때는 어떤 팬들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완벽하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무대 위에서 자기 걸 내려놓고 망가져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잘 부딪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야기쇼가 예전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바꾸어봤는데 이제는 같이 진행을 한다. 하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야기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나랑 같이 어떤 사람을 어떤 쪽으로 몰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들기도 했어요. 네. 시작은 너무 이렇게 모든 환경이 저를 인당수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인당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인당수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쇼 때문이었어요. 10년째 뮤지컬이라는 인당수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10년 차를 맞았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같이 공연하던 임강희 씨가 인당수라는가에 무슨 거기에 무슨 지방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이야기쇼를 그 인당수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강희 씨가 그걸 사랑하는 순간을 보면 제가 틱틱붐이나 소음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감정을 받아서 한 배우가 한 작품을 저 정도로 사랑하면 저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진짜 궁금하다. 저걸 이야기쇼로 다뤄봐야겠다. 우연치 않게 드라마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라마를 놨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공연이 인당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드라마를 놨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제가 대본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 읽기 시작했죠. 근데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은 모르겠다였어요. 저는 원래 대본을 다 읽어서 재밌으면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냥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르겠다였어요. 어쩜 이렇게 빈 데가 많은지 허당같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없는 대본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대본대로라면 사람들이 대부분 재미없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 재밌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몇 명이 다 재밌다고 하니까 이 대본 뒤에 있는 서브텍스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몇한테. 그래서 좋니? 그랬더니 좋았다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해볼게. 그러니까 변학도의 대사와 톤이나 노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른 여타의 누구와 달리 굉장히 저음 톤에다가 느린 톤에다가 그리고 한 대사를 하는데 너무 시적으로 써져 있는 몇 가지 대사들이 그 사람 매력을 줄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어떤 누가 해도 그 정도의 매력은 갈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작품의 매력은 모든 인물들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고 그 인물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결론적인 사랑인데 단순한 사랑의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다 틀어서 인물을 붙여놓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좀 다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에 잘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공연을 올려놓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쳐 나갈 테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귀결점이 돌다라면 이 모든 거를 좀 더 작은 데서 한번 다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고영빈 씨는 평생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아니라고 했지만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정말 중요한 화두가 본인의 영화화 되셔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린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의 일상, 그 다음에 내 일상. 그다음에 최근에 바뀌었죠. 아들이 중간에 꼈죠. 아들의 일상, 그분의 일상, 제 일상.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제 일상까지 올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때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둔물 어머님은 저를 대변하지 않아요. 자꾸 오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저를 대멸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로니카까지 포함하고 소음의 엘빈까지 포함해서 이석준이 안 묻어있는 작품은 단 한 작품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좀 더 많이 묻어있는 거가 좀 더 많이 우리가 봄직한 인물이 올라왔던 그 일상의 연기를 해야 되는 투모로우 모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인물 이상의 접근을 했을 때 더 특히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변사또라고 나온다고 해서 변사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묘하게 내 감정이 변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말 수많은 감정 중에 가장 작았던 거를 끄집어낼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봤던 거를 끄집어냈을 경우에는 이석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일상에 부딪혀가지고 장단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